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소영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려야겠네요. 취임 100일 맞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 어느 정당에는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으면 보통 기자회견,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하지 않았네요. 네, 오늘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우리 지난 100일 동안 이제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자화자찬을 하는 거는 국민들 보시기에 공감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히 국민들의 지지나 그런 신뢰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근데 다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이끌어온 100일 동안의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야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국정을 책임졌다? 어떤 뜻입니까? 통상은 이제 여당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도 있고 꼭 하고자 하는 국정 과제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정국이든 뭐 법안에 대한 추진이든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도 여당이 이제 주도해서 그것들을 중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책임과 의지를 보이기 마련인데 사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6개월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사실 정부 여당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 심의만 하더라도 여당이 예산 심의에 불참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국에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도 여당의 불참하에 지금 야당이 법안 심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어쨌든 민생과 민심을 중심에 놓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여당이 하고 있지 않은 그 국정 운영에 책임지는 그런 야당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부터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도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경쟁하는 후보들 입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 최측근 2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야말로 사법적 잣대 그대로 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법원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난 100일 동안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법 리스크 언제 또 소환될지 모르고 또 재판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검찰의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어떤 이러한 걱정과 우려 때문인 것은 아닌지.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은 것은 그 영향도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왜 대표직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 지금 이제 수사 상황에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뭐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속당하고 기소당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 칼끝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정진상, 뭐 김용 이런 분들이 구속되고 뭐 기소되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뭐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 뭐 요구들도 나왔었지만 사실 이제 개별 당사자들, 그 피고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섣부르게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잘못했다,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취임 100일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중에 상당 부분은 그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 또는 다른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 내가 발언하는 것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난 100일이 제1야당이 여당을 대신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긍정적인 이소영 의원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는 기자,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소통을 하지 않는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혹은 본인의 의사 때문인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생각해 볼 만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 비판도 아픈 비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나온 게 아니고 증거도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요.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수사와 여러 가지 사법 절차를 앞두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 다른 정치 현안이나 정책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어떤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주장하고 계신 그 무고함이라거나 억울함이 수사 과정에서 또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제1야당 대표의 취임 100일을 맞이한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정재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안 처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걸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해 주는 것 같네요. 네,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100일을 맞았는데 그 사법 리스크 투성이가 대표가 되는 바람에 그야말로 민주당에게는 실현과 방탄의 100일이 아니었냐. 그리고 뭐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 우선 방탄 제일주의다. 그렇게밖에 볼 수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대표 방탄으로 결국은 귀결되는 걸 저희가 뭐 늘 목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아주 뭐 최근에 이태원 참사 국조도 굉장히 힘겹게 이게 그렇죠. 여야 간에 합의를 만들어졌는데 했죠. 시작도 하기 전에 갑자기 그 다른 뭐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갑자기 들고 나옴으로써 이걸 또 여야 간 협의를 무산시켰거든요. 도대체 이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모든 게 결국은 이재명 방탄으로 가지 않나.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할 의원들이 지금 여기 모두 그 지도부들도 지금 이재명 방탄에 다 지금 몰두하고 있으니 건강한 의원님들이 이제는 점점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친명 비명계가 이제 tum이 점점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00일 동안 사실 아까 민생과 민주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말 입이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민생을 제대로 했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0.74%밖에 이기지 못한 윤석열 정부지만 출발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의 그 공공기관의 장들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신 분들로 네. 차 있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려고 그래도 법안 하나 통과도 안 되고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사실 국회에서 예산과 법안을 처리합니다. 마지막 힘은 국회가 갖고 있어요. 거기에 국회의 절대 다수의 절대 거대 권력은 역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치나 뭐 협의 이런 것은 민주당의 소위 선처, 민주당의 허가, 민주당의 허락 없이는 꼼짝도 할 삭도 못한다. 그래서 저는 민주와 민생을 얘기하기 이전에 정말 민주당이 진심으로 진정성을 갖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왕 윤석열 대통령이 뽑혔으니 적어도 5년만큼은 좀 국민을 위해서 일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마디로 사법 리스크 방탄에 100일을 다 보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사법 리스크 방탄에 100일을 다 보냈다. 김정재 의원이 아주 박하게 평가하셨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걸 방탄 프레임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12구 참사 국정조사를 해도 이재명 방탄이라고 주장하고요. 국민의힘은 뭐 예산안 관련해서 뭐 공공임대주택이든 노인 일자리든 이런 예산안을 가지고 논쟁을 해도 이재명 방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12구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유족들과 국민들 상당수가 요구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도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뭐를 해도 그냥 앵무새처럼 그것은 그냥 이재명 방탄이다. 아무 논리도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여야 관계는 경색되고 아무것도 협의해서 풀 수 있는 게 없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책임 느낄 어떤 기색은 없이 그 야당 탓만 계속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민주당의 선처 허가가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야당이 그렇게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하고 뭐 협의하자고 하는데도 여당 지도부 5번, 6번 만나는 동안 야당은 한 번을 그렇게 안 만나나요? 그러니까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정부 여당이 계속 민주당의 협조가 없어서 뭘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그건 상식에 어긋나고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 의원이 또 강하게 반박하셨어요. 김정재 의원은 어떤 논의를 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여당은 모든 게 다 이재명 때문, 이재명 방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의외의 일들 때문이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굴러가야 할 일들이 툭툭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도부들은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대표가 무너지면은 뭐 물론 손절하고 싶은 의원들도 있겠지만 지금 당 지도부들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데 박홍근 원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단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 검찰에서 정말 이제 소환을 하고 어떻게 뭐 구속을 할 때까지 구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막아야 되는 거는 통상 정치권에서 통상 그렇게 합니다. 여야가 다. 그런데 그걸 이제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또 물러나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쯤 되면 보통은 놔줍니다. 스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뭐 대표께서는 보통 분은 아니시죠. 보통 분은 아니. 내가 대장동의 설계자야라고 큰 소리 치면서도 지금 이렇게 뻔뻔히 버티시는 거 보면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어려운 파고를 다 넘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대장동 설계자고 측근들이 다 잡혀 들어가는데도 그런데도 지역구를 바꿔서 국회의원을 나오고 당대표가 되고 거기에 개딸들과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점점 민주당 건강한 야당을 계속 수렁덩이로 빠뜨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뭐 프레임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정치는 가끔 프레임도 양쪽에서 서로 주장하는 바를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면 그게 또 프레임화 되기도 하는데 저는 정치가 이 대표가 좀 빨리 손절이 되고 건강한 야당이 돼서 협치할 건 협치하고 여태까지 지금 야당이 계속 절대 다수당이었지만 작년에도 예산 이렇게 파행을 이렇게까지 겪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돌파구를 좀 마련하는데 결국은 야당의 힘이 더 셉니다. 사실 국회 가면은 네. 저희는 무기력해요. 그래서 뭐 안전운임제 법안도 의사일정 협의를 하나도 안 해도 그냥 혼자서 들어가서 열면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앞으로 협의도 좀 했으면 좋겠고 야당이 빨리 우리 대표에 대한 판단을 조속히 좀 내려서 여야 좀 협치하는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범죄 사실이 굉장히 지금 있어서 검찰에서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분을 대통령이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압박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그래서 못 만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저는 대통령께서 분명히 야당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김정재 의원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신 네. 건가요? 네. 예. 근데 국민의힘이 정말로 그걸 바라고 있는 겁니까? 김정재 의원만 그렇게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 국민의힘 전체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건강한 정치인, 이거 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런 대표가 돼서 건강한 협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바라고 있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뭐 의원님들 의견을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저도 민주당 의원님들 좀 가까운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면 빨리 좀 협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지금 대표 이재명 때문에 대표하고는 협치를 못 하는 겁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안에 대표가 예.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대표를 방탄하는데 지도부가 올인하고 있는데 거기서 딴 목소리 나면 그런 건 또 안에 내부 갈등이다 이래서 당이 뭐 위태롭다 이래서 그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의원들이요.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예를 들면은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국조도 그렇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할 때는 전원 동의를 하거든요. 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필요하지만 당론으로 정해지면 따르는 게 지금 요즘 정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은 좀 그러기 전에 대표께서 좀 물러나시면 좀 이제 그 협치의 공간들이 좀 넓어지지 예. 않나. 예.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게 다 다음 총선 또 원래 정치권은 큰 선거를 염두에 두고 겨냥해서 정치권이 돌아가게 마련인데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뭐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민주당 대표직에 있는 것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있으니까 더 낫다. 현실적으로는 또 그런 판단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뭐 그런 걸 좀 대놓고 얘기하는 분은 못 들어봤는데 아, 그래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있어서 저희가 당이 조금 일을 아주 매끄럽게 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계셔서 민주당이 그 반사이익을 얻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국민의힘도 못해서 싫을 때 있지만 야 민주당 니네는 대표 때문에 니네도 안 돼라는 그런 의견들이 국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바로 김정재 의원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생각이 민주당 안에 계신 분들에게도 야 이재명 대표가 또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고민의 한 큰 지점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 고민의 지점이 앞서서요. 네. 지금 정부 여당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이어서 협치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은 도대체 왜 집권을 하고 정권을 잡으셨나요?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책임이 있고 우리 솔로몬과 뭐 가짜 엄마 우화도 있는데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가서 설득하고 협의하고 하는 게 그게 정치고 그게 여당의 책임 아닌가요? 상대방이 이재명이면 어떻고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 최소한의 책임도 아무런 행동도 아까 법안 소위 말씀하셨는데 몇 번을 야당이 제안해도 여당이 받지 않으셔놓고 항상 그냥 이재명 탓이고 민주당 탓이고 그럴 거면 어차피 민주당하고 이재명이 다 책임져야 되는데 정권을 주시지 그랬어요. 저는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정치가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는 방법이 좋은 방법도 있고 나쁜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은 내가 잘해서 지지를 받는 거죠. 네. 나쁜 방법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내 직전 사람이 잘못했고 무능하다는 걸 강조해서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방법이죠. 이것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6개월 넘는 기간 동안요. 이런 거 아닙니까? 야당하고는 대화 거부. 전 정부에 대해서는 뭐 싸그리 수사. 그리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찍어내기. 그 이준석 대표 뭐 그런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였고요. 뭐 MBC 그리고 뭐 화물연대 같은 노조 뭐 전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경 대응. 그러니까 이런 모습보다는 국민들한테 내 편이 아니라도 설득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거나 어떤 포용의 모습을 좀 보인다거나 상대방하고도 상대방이 좋은 상대방이면 대화하고 싫은 상대방이면 대화 안 하나요? 그거는 대화와 포용의 자세가 아니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면 저는 정말로 사랑받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로운 정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소영 의원이 또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정재 의원이 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뭐 저는 격한 반응이라고는 보지 않고요. 정부가 사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유롭게 정말 하고 싶은 꿈에 그리던 법과 정의라는 본인 평상시 생각을 한번 실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한테도 그렇게 아주 우호적인 그 생각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국민을 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고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서 저는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그 여당에서 좀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함께 그 목소리도 내주고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힘을 좀 보태야 되는 게 저희가 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 야당도 예전에 그 DJ나 YS 시절에는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협치할 땐 협치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저 파업 금지법, 그 철도 노조 파업 금지법에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바이든이 여야를 만나서 또 설득도 하고 이랬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여야 만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이것저것 지적했는데 사실 그 적폐청산이라든지 뭐 정치보복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민주당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탄생 자체가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으로부터 시작했고 정부 내내 적폐청산만 얘기했습니다. 수천 명을 조사했고 수백 명을 가둬넣었습니다. 고위직들 수백 명 등을 같이 가둬넣었습니다. 그런 정부가 무슨 그 정치 보복 이런 단어는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또 그 정치 보복이라는 거는 사실 정치인을 수사한다고 해서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범죄가 있으면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여성 범죄자도 그러면
조사 수사를 하게 되면은 무슨 여성 차별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 보복이란 단어를 쓰기보다는 잘못한 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그 뭐 적폐청산이나 아니면 정치 보복을 민주당에서 그렇게 목소리 내서 주장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서 두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 다 하실 이야기가 참 많은 소재였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자,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2일째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와 화물연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폭력에는 결단코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오늘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법과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새기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법과 원칙, 자유, 민주주의. 예, 화물연대 파업 12일째. 이 부분은 박영미 경제평론가도 함께 나오셔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평론가. 지금 오늘도 뭐 전혀 상황의 변화는 없는 겁니까? 네, 상황의 진전은 없는 상태고요.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장관 회의 발언 이후에 조금 더 감정적인 골이 조금 깊어지는 상황이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직관적으로 거의 북핵에 가깝다 이런 표현이 나왔기 북핵에 때문에 가깝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 간의 대화의 그 재개 여부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관계장관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 불법과 폭력을 동원한 파업에는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런 원칙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런 원칙을 나는 지금부터 만들겠다. 뭐 이런 의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공정위가 그래서 현장에 조사를 한번 나갔었는데 그 노조원들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 건물까지 들어가진 못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건설운수노조 건물에 진입을 시도를 했거든요. 왜 공정위가 나서느냐. 이 화물연대 이번 집단 운송 거부 파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 담합에 해당하는지 이걸 조사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이른바 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압박 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내일 총파업을 하겠다 이런 일정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각 건설 현장에서는 만약에 시멘트가 공급이 돼도 타설을 하지 않겠다. 여기에 협조를 하겠다 해서 건설노조가 동조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민노총 사이의 대립 이것이 또 화물연대 운송 거부 이후에 더 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은 시멘트 운송 차량에 대해서만 일단 냈는데 네. 지금 정유차, 철강에 대해서도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 내리겠다. 이거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은 압박하는 카드입니까? 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 의결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 정유사가 전국에 그 대부분의 이제 운송 거부에 참여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주유소 가운데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곳이 전국에
88곳 정도 됩니다. 또 철강 관련해서는 집단 운송 거부 열흘 동안에 1조 306억 원 규모의 물건들이 출하에 차질을 네. 빚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 측은 또 어떠한 이야기를 국민에게 하고 있는지 화물연대 측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없는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회가 즉각 나서라! 나서라! 화물노동자 탄압이 불법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공격은 도의적 수준을 넘어 국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파업을 불법이라 비난하고 민주노조를 폄훼하는 바람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이 규정한 단결권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긴급 개입을 요청한 지 불과 닷새 만에 아예로 사무총장이 즉각 개입에 나선 것도 이런 심각한 노동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제기구의 우려를 보여준다. 국가인권회가 나서라.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 지금 화물연대 측에서 이야기한 ILO 국제노동기구가 개입을 했다. 네. 이것이 그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수준의 효력을 지닌다라고 또 우리가 다 비준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근거로 국제노동기구가 개입한 것 아니냐, 이게 화물연대 이야기인데 정부에서는 그건 정말로 개입이라기보다는 의견 문의,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 네.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일단 화물연대에서 이번 사안이 국제노동기구가 반대하고 있는 교섭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강제노동에 하지 말라고 했던 요 부분을 위반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고요. 지금 본문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짧은 공문입니다. 인사말이나 뭐 일반적인 수사를 제외하면 여기에서 양측의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딱 한 문장인데요. Immediately intervened라고 써있는 네. 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개입한다 혹은 끼어든다 이런 뜻인데 이게 결론을 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 정도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시면 될 테니까 양측의 입장과 해석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느냐 이 사례를 보면 지금 월드컵 한창 열리고 있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이직을 하거나 출국을 할 때 고용주의 허가를 받게끔 돼 있는 규정이 네. 있었습니다. 이게 2014년 이전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소가 되었고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2014년 제소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카타르가 제도 변경을 약속한 이후에 2017년에 이 제소 상태에서 이제 사건이 종결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심각하게 개입해서 처리한다라는 강제노동의 사례가 아마 이번에 그대로 준용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화물연대의 주장은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국격 혹은 체면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권 상황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관련해서 12일째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고 ILO 국제노동기구가 어쨌든 개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공문을 보내왔는데 이것이 진정한 개입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진술 문의에 불과한 것인지 정부와 화물연대의 해석이 전혀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 분 다 또 국토위 상임위원회가 국토위시라면서요? 다 관심도 많으시고 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님. 네, 먼저 국민들께서 좀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화물연대는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주의 사업자한테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인 사업가입니다. 개인 사업가고 지금 개인 사업자들이 지금 화물 운송을 하는 분들이 운송료 결정을 원래는 당연히 화주와 차주 사용자와 개인 사업자들 간에 네. 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국가 보고 정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사실 이 자체가 문제예요.
그 정부는 이 제도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데 그나마 3년을 더 연장을 해보자는 건데 이게 뭐 안전하게 안전운임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인건비를 보장해 주는 건데 최근에 3년 동안 하면서 약 30% 40%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더 품목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안전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었는데 이걸 확대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그 집회를 이렇게 무한정하면서 지금 사실은 한 민노총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민노총 확대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품목 확대는 안 되고 3년만 더 연장을 하자라는 것도 정부가 많이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비노조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이 저 화물차를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방해하고 불법 행위를 하고 뭐 쇠구슬을 던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이번에 네.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뜻이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반박할 시간이 게 있어서 너무 예, 짧게 드리기 위해서 한 40초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예. 반박할 게 너무 많은데 40초는 예. 정말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는 여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을 보면은요, 화물차 운전자가 밤새 부산까지 가서 화물을 내리고 다시 서울로 복귀해서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유류비랑 중개료 다 떼고 나면 10만 원도 안 되는 저가 운송 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보려고 과적하게 되고 과속하게 되고 과로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형 사고들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고 그게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도입된 게 안전운임제고요. 제가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6월에 정부가 합의를 하면서 안전운임제 계속 시행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가 뭘 했나요? 지금까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바로 직전에 지금 뭐 불법 파업에 대해서 뭐 북핵 뭐 엄단하겠다. 파업에 참여한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한 것과 파업이 불법인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고 김정재 의원님 이분들이 노동자가 아니니까 뭐 파업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 운행 못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명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편도로 그렇게 가는데 말씀하시면 안 왕복으로 되고요. 운송료를 주는 이런 나라는 전 저는 세계에 이번 없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가 조장한 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